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위한 지하 갱도 공사를 시작한 모습 포착됐습니다. 열병식 때 강력한 미사일을 선보인 북한이 이 4차 핵실험까지 성공을 하면 핵미사일 공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군이 갖고 있는 사드 시스템인데요. 이 사드 배치를 놓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또 오늘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부친은 친일 전력자였다. 또 박원순, 안철수 두 대권주자의 선조들도 친일과 무관치 않다. 이런 주장이 담긴 글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한동안 부친 친일 의혹에 진땀을 흘렸는데요. 이번에 야당 대권주자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신은숙 변호사, 최정 변호사, 이남희 채널의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답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 소모적인 논란, 공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김무성, 박원순, 안철수 이 모든 대권주자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서로 당신 아버지 친일파지라고 이런 상황까지 온 배경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선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대선 2년만 남았는데 이런 배경이 온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참 정치인들에 대해서 행태 자체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 나올 정도로 한심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패널들 부모님 조상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일제강점기가 뭐 1, 2년에 끝난 것도 아니고 그 긴 세월, 그럼 그때 태어나서 그때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그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은 다 친일파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정치인들의 현재 김무성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표, 박원순 대표, 안철수 대표 모두 개인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습니까? 정치적인 역량에 대한 검증이 국민한테서 끝나지도 않는데 그 불씨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친일 행적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선거에서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졌고 과연 선거가 있었는지 몇 분이 하셨겠네요. 기대도 하지 않았고 뭐 어떤 여론을 좌우한다고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뺨을 오른쪽 뺨을 계속 맞아도 오른쪽 뺨을 계속 들이미는 사람들도 참 이해할 수 없고,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의 자태에 대해서 한심하다밖에 말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과서 논쟁이 이념으로 가고 이념이 교과서, 이념이 당신 아버지, 할아버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을 밝힌 후에 바로 야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김무성 대표랑 박근혜 대표를 겨냥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결국은 아버지들이 전부 좀 친일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미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뒤에 이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보수 누리꾼들도 같이 나서서,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표 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뭐 안철수 전 대표 부친이나 또 할아버지들은 또 이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팩트도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진흙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봤더니 2012년 3년 전에 박원순, 안철수 두 대권 유력 후보에 대한 조상의 친일 의혹을 제기한 게 강용석 변호사였습니다. 이 트위터 내용을 보니까 안철수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강용석 변호사가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박원순 아버지는 보국대를 7년이나 했다. 보국대란 것은 일본에서 강제징용했던 그런 것인데 이쯤 되면 강제징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보국대 활동을 하면서 일본인의 좋은 모습을 배웠다는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그 2004년에 그 주간
주간 동아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겼던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보면은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또 안철수 시장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금융조합원장이었다라고 보던데 이건 친일 임명 사정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친일파가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결국 그때부터 해서 벌써 2012년 벌써 교과서 논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야당의 대표 주자들이 부친들, 선친들의 어떤 친일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요. 결국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야당 쪽에서 여당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지만 그것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야당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어떤 우리 정당사가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지역주의, 지역 패권주의 정당 체제로 가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주의가 기승하는 그런 선거 패턴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패권 구도 플러스 정체성 논쟁이 붙음으로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수도권에서 여당과 일대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향후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정체성 논쟁 플러스 이제 국정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예를 들어서 호남은 구민주주의가 저는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가 살 길은 수도권에서 여당과 일대 격전을 벌이는데 친일 문제라든가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선거 프레임 구도를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문재인 구도가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정화 문제도 상당히 큰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자기 아버지들이 친일이니까 친일 미화하려고 국정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제는 본질에서 몰아줘서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 아버지 뭐 했어?가 돼버렸는데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김무성 두 사람의 부친을 공격한 것이 인신 공격성에 가깝게 공격한 것이 썩 좋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아마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토론을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출연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 아버지 어떠소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그 토론 끝내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끝판을 보자는 것인데 결국은 이 논의가 이성적인 토론의 틀이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상대방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가파식 인신공격이 지금 돌아서 인터넷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표 아버지 옛날에 뭐 했어? 이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넘어버리면은 결국 막창으로 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렇습니다. 일제한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를 겪었던 게 일개 개개인들의 책임입니까? 그 당시에 그 군사력이 약했고 무능했던 나라의 책임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명인이 된다고 해서 그 아버지 개인에 대해서 친일인지 아닌지를 왜 그 개인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냐는 거죠. 나라든가 사회에 대한 책임은 다 빠진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일 행적까지 논의한다고 하면 앞으로 청문회 할 때 아버지가 친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항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이 들끓어서 정치권이 이걸 진정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부분을 왜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이렇게 연말에 바쁜 시국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화가 좀 나셨네요. 예. 이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먼저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부친 공격을 했고 사실은 김무성 대표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인신 공격성 다툼에 또 맞받아쳤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요새 저 아파트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게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어떤 민족의 비극을 정쟁으로 과장 왜곡 비판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표께서 저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대표가 공격하고 김무성 대표가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무성 대표도 맞받아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저희가 하나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부친은 이게 뭐 어찌 보면은 박원순 시장 스스로는 지금 이 보국대라는 것은 악랄한 일제의 강제 징병을 담당하는 아주 그 친일인 부대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부친께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저기에 끌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2004년에 주간동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버지가 보국대에 끌려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이제 강영수 변호사도 좀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때 보국대에 끌려가서 어떤 일본인이 갖고 있는 또 그런 좀 좋은 면모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국대에 끌려갔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인정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보국대에 실제로 끌려간 것이냐 자발적으로 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실 검증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박원순 서울시장 아버지께서 친일 기관인 보국대에 끌려갔다고 해서 끌려간 게 맞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계신 분을 다시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자발적으로 갔는지 결국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저 사람을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갔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상황, 해석이 너무너무 분분하고 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었던 일제 시대라든가 분단 문제, 분단도 우리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헌법에 있는 연좌제까지도 폐지를 했고,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먼저 친일이라든가 이런 정체성 논쟁을 붙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급하다고 봅니다. 먼저 화내는 쪽이 지듯이 문재인 대표가 친일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이것은 인륜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상대방 대표의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적인 관계를 상대방 대표가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엊그제 재보궐선거에서 3패를 했고 그리고 야권 분열이 지금 가속화될 십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떤 선거 프레임으로 늘 그런 지금 호재가 국정교과서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 이런 과거 역사에 예를 들어서 뭐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친일 문제라든가 이런 걸 더 씌움으로써 국민들이 일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역사적인 선거 호재 재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저희가- 그 예, 부분에 예, 대해서 그 장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야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권에 대해서 불만이 뭡니까? 항상 좋은 글씨, 한마디로 색깔론으로 본인들을 재단한다라고 항상 볼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제시대 때 친일 프레임으로 해서 여권을 재단한다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레임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물론 우리가 친일파였던 것을 절대 두둔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둔하지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할 수 하다 할 만큼 자아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재 프레임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국민들을 오히려 두 쪽으로 나눈 것은 여권이 아니고 야권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저희가 CG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권도 똑같습니다. 여권도 의혹 제기하고 확인 안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도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박시장 부친이 이제 일제가 강제 동원령을 공식적으로 발효하기 전부터 보국대원으로 활동했다. 그 예. 점을 가지고 일본으로 그때 보내졌기 때문에 자진해서 보국대원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확인되지 가능성을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너무나 어렵게 그냥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독 박 시장은 끌려갔다는 표현을 아니 뭐 쓰냐. 끌려갔다는 예, 뭐 표현 별걸리 다 이제 트집을 잡는.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또 아마 국민들께서 좀 잘 판단을, 그러니까 이게 팩트에 근거한 주장인지 아니면 억지 주장인지 또 잘 좀 선별을 해서 또 받아들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냥 팩트만 알고 이것이 사실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과서는 마찬가지로 잘못된 역사가 사실은 이런 팩트를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던졌을 때 그것을 여러 다양한 교과서들이 팩트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같이 터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 이 논란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부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 부친은 이거 하나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냥 공무원 한 거예요. 네. 그것도 대단한, 뭐, 나라 팔아먹는 높은 공무원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 저게 함흥이 아니고 흥남인데, 저희가 네. 알기로는. 흥남읍에서 농업 개장을 지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누리꾼들이 이렇게 제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1940년대에 어떤 일제시대의 어떤 그 직책을 가지려면,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가지려면은 창씨 개명을 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럼 창씨 개명을 했으니까는 이것도 어떤 친일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거의 뭐 80% 가까이 창씨 개명을 했다.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억압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것들까지 친일 논란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건가라는 저도 좀 예. 한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그렇습니다. 이완용처럼 국가에서 앞장서서 매국을 한,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평범한 문재인 대표 부친이 친일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창씨 개명했다 하나 가지고 친일파라고 공격하고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 뭐 여기 계신 분들 부친께서들도 할아버지께서 다 창씨 개명 하셨을 확률이 8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예를 들면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나오면 여권에 한국으로 쓰나요? 신은숙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을 만들지 못해도 최소한 영문 표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민지가 됐을 때 창씨 개명을 위로부터 하라는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써서 그러면은 그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매달려서 죽었어야 이것이 그 항일 투쟁 전사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씨 개명, 그다음에 뭐 친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이번 주 추운 날씨 지나감과 함께 다음 주에는 못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 예. 제국주의 시대 때, 뭐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거나 하여튼 강대국 약속을 침략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그 나라 민족주의 종교를 말살시키는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전통성, 맥을 딱 끊어놔야만이 우리가 침략을 했을 때 그 나라를 우리 민족으로, 우리나라로 쉽게 동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예. 어떤 우리 침략사의 어떤 세계 침략사의 역사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창씨 개명은 언어를 일본어를 쓰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차적인 순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좀 적당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인터넷에서는 일본의 보수단체 입장에서는 야당과 문재인이 친일 자극될 자격이 있느냐, 뭐 행운의 문자 전달하듯이 지금 10명한테 전달하자, 뭐 며칠 지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전달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시작해서 이념이 됐다가 문재인 대표가 뭐 또 김석희 서로 간에 인신 공격이 됐다가 이제는 네티즌들이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새정치연합도 여기 반발하고 있고요. 당장 그 반격에 나서서 이제 윤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 아버지가 친일이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SNS에 글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의뢰하겠다 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10알단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십자군 알바단의 말인데요.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공격하면서 무차별로 유포했던 10알단의 어떤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런 조직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들을 또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뭐 어떤 정치적 프레임 관계를 떠나서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아버지 친일파라서 우리 아버지 미워하려고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한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받은 사람이 회사 이름 그게 3일 붙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대책이 없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매일 경찰서 분리가고 이름 바꾸라고 압력을 받고 항상 그 고등계 형사들과 또 그들 헌병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는 캠페인들 그래 그 뭐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이름을 이제 안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는 자기 선친께서 회사 이름을 3.1로 줬다. 3.1절 생각이 나게, 3.1운동 생각이 나게. 아버지가 친일 아니다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크게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대응은 아닌 거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반론을 제기할 것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보면은 이번에 포항까지 내려가서 아버지가 만든 영흥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본인 아버지 이제 그 자서전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수세에서 공세로 지금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 그냥 내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명이인이고 친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떤 진실 공방으로 나갈 것인지 만약에 정말 어떤 야권이 아니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이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것은 어차피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미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 변수로 봤을 때는 친일 문제가 규모가 적은 개인적인 변수로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국간적인 대변수로서는 북한 문제가 앞으로 터질 텐데 예. 이렇게 갔을 때 북한 변수는 언제 터질지가 모르니까 일단은 친일 문제를 가지고 양 대표를 함으로써 효과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당신 아버지는 친일파다 이런 식의 좋은 글씨는 좀 통하지 않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미니 재보선이지만 선거에 참패를 하고 좀 곤란한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구 이게 뭡니까 사회적 기구가? 바로 이제 그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 같이 예. 한번 참여해서 논의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니까 한 거죠. 김무성 대표가 예.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거의 30분 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 뭔가 이렇게 재보선에 지고 났을 때 뭔가 국면 전환을 하려는 어떤 문 대표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문 대표의 그 제안은 결국은 문 대표가 지금 이 논란 잘못됐다라는 것, 지금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금인정 교과서 예, 검인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결국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 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그 교과서 집필진 구성 야당이 다 참여하면 이게 다 사회적 기구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예. 했습니다. 광장 상당히 좀 이렇게 흥미있게 본 상황이 근데 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구라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노사정 대타협 하듯이 예. 거버넌스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지위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노사정처럼 3분의 1 정도로 수준으로 격화를 시켜서 같이 들어가자는 힘이 같이 그러면 시민단체, 역사학계 그리고 정치권, 정부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협상에 할 가치가 없는 여당으로서는 그런 것을 예.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제일 재밌었던 게 문재인 대표가 북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 참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CG를 한번 보면 제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문재인 대표가 북한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생뚱맞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국정교과서 잘못됐다.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니, 저희 웃으시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우리나라 그 역사 교과서 막 끄는데 왜 관여를 합니까?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다고 한들 누가 그걸 길담아 듣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북한한테 경고한다. 본인들이야말로 잘해라 말하면 거기는 말을 듣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 북한에서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 지령이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아니다, 오해다. 라고 밝힌 다음에 경고를 하는 쪽은 그거를 내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 쪽에다가 그 경고를 하셔야죠. 그야말로 가만히 있는지 지령을 내렸는지도 모르는 북한한테 왜 경고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 측이 북한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그 빨간 어떤 프레임 또는 그런 낙인 찍기를 어쨌든 북한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야당 주장하고 똑같은 걸 해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 같지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이제 부메랑하고 당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본인들의 진정성을 높이 갔다는 측면에서 거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남남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란 뜻인 것 같아요. 예, 이와 같은 야당 결국은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런 북한에서 지령설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미리 차단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국정화에 있어서 어떤 좌 프레임 이것에 대한 논란의
내용의 본질이 북한이기 때문에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북한에까지 경고를 날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문재인 대표가 한동안 당내 갈등을 잘 봉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또 작지만 선거에서 치고 본인의 전략이 딱히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작은 재보선이지만 선거 결과가 문 대표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이대로 적당하게 넘어가면은 내년 총선도 적당하게 패배할 겁니다. 정권 교체도 안 됩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거듭 확인됐듯이 당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총선 공천 작업만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더 깊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김한길 전 대표도 최근 한 달 정도 뭐 교과서 국정화 전국 상황에서는 또 조용히 계셨습니다. 문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가 책임져라가 없었는데 지금 또 작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번 작은 선거니까 별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작지만 그건 여론 아니냐?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작은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심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차기 총선에 큰 복선을 저는 깔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까지 하면서도 현직 의원을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절대 대표직을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신음을 주겠지. 그러나 2003년도 이후에 보면 열린우리당 이후에 선거 족족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이외에 호남 세력을 전폭적으로 밀어준 것이 야권 지지 성향이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지역에서는 무소속이라든가 지금 제3신당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간에요.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2월달에 나오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그렇죠. 만들겠다 그렇게 내걸었는데요. 이제까지 큰 선거건 작은 선거건 이긴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은 선거긴 하지만 이걸 하나 볼까요? 바로 사상에서도 그렇죠.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가 여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 영향력 하에 있는 있는 지역위원장인 거지만, 네, 결국은 김덕영 후보가 기초의원 선거지만 바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아주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결국은 결과뿐만 아니고 사실은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전에 사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졌는데 아주 뭐 어떤 박빙의 승부가 아니고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지금 이 교과서 프레임을 한다고 하지만 교과서 중에 뭐 야당 같은 경우 열심히 휘몰르는 게 상당 부분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용을 봤을 때 뼈아플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정당이 존재합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계속 그 결과에 대해서 3연패가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게 당을 다 그동안 아우려서 잠잠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선은 내년 4월로 임박했고 시기는 촉박하고 이대로 우리가 잘 연합해서 유지해 간다라고 하면 야당 자체는 제1야당으로서의 의석수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위에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잠정적인 합의 내지 무시적인 그 동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번 재보선 선거를 치러보니까 제1야당의 입지가 흔들렸다라는 위기감을 스스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새정치연합에게 확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번 미니 재보선이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당의 중진들 박지원 의원, 김한길, 안철수, 거기에 조경태 의원까지 다시 문 대표에 대한 비판 또 당의 분란이 커집니까? 어떻습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공천도 앞두고 있고. 이미 공천기구가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이제 공천 작업으로 이 국면을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중진들이 가끔 한마디씩 했지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중진은 없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표도 정치 초년생이지만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이탄한 세력들을 빼고는 당내에서 그대로 주저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공천의 칼날이 본인들한테 와서 중진 다선들이 일정 부분 탈락을 시켰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제3당이 합류하거나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저항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한마디씩 뚝뚝 던지는 거, 행동하지 않는 그리고 적잖이 물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조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조경태 의원 직접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 긴급하게 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 예, 이렇게 격앙된 말씀하셨는데요. 조경태 의원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좀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 굉장히 너무 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까? 글쎄, 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표를 보면은 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느냐 하는 말 속에는 그만큼 문재인 대표가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20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대표는 처음 봤다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그렇게 지금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대표보다 대표들 중에 가장 나쁜 대표는 아닐 테고요. 나쁜 대표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문 대표께서 왜 이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태권화된 그 개파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최근에 강주에서 올라오신 그 교수님 한 분이 토론회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지금 강주 시민들은 문재인 대표를 모렴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표현 자체가 저는 어떤 공론화된 토론회장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참으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주 전남에서 호남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보다도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는 것은 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런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혹시 문재인 대표는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계시다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나서고 싶은데, 혹시 문 대표 측근 쪽에서 대표도 물러나지 마라, 이렇게 등이 떠밀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 당이 그들의 사당입니까? 나는 되묻고 싶고요. 60년 정통 야당을 지켜온 선배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있고, 또한 그동안 야당을 지지해왔던 국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문재인 대표가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본인 선거구에서도 20% 이상의 격차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아래 기초의원 선거에서. 그리고 신안의 선거에서는 무소속 두 사람보다도 뒤지는 3등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급기야 새누리당, 그다음에 정의당보다도 더
그 낮은 득표로 해서 3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적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이 지금 손실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당의 뭐 사당화를 막고 어떻게 잘 60년 민주당 전통을 지키려면 역할을 좀 하셔야 될 비노분들은 모래알이다. 아무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도 그 자체가 어떤 주류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오늘도 제가 성명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주문을 좀 했거든요. 예. 물론 어저께 박지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께서는 뼈있는 말씀을 한마디씩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빗방울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은 또 바위 뭐 문재인 대표가 뭐 바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우리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만이 친노 패권 세력들을 어떤 의미에서 몰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는 저는 패배주의적 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통 야당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그런 운동을 저는 벌여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의원님 또 징계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징계 운운하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의식하지 않고 예.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다수의 우리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말이 좀 무색했습니다. 징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이미 나를 제명하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니 재보선이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단체 카톡이죠. 문자 방에 보니까 이 민심을 어떻게 들어보려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율이 낮았다. 노인들만 투표했다. 신경 쓸 거 없다. 저런 부분은 좀 현실인식이 조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경태 의원이 저승맛을 봐야 알겠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했더니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문 대표가 현실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그런 해석인데요. 결국은 하전인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깊은 반성이나 곱씹어 볼 생각은 안 하고 하자마자 바로 여당이라 되고 통합진보 국정화 관련해 가지고 뭐 대타협 기구 만들자. 결국은 내부에 있는 갈등을 무화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투사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만 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그렇게 덮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골 맞는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부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로 조경태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지역의 특정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서 100명 중에서 10명이 시위를 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봤을 때 이게 전 국민의 10%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한 지역에 10명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개탈금치 못하겠고, 그다음에 노인들만 한다 그러면 듣는 노인들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저 진보 쪽에서 말하는 보수층을 자극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사상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상당히 하지 않았다고 미리 스스로의 자신들의 어떤 국민들한테 비치는 위치가 엄청 낮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가서 개파 패권주의로 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핵심 세력은 내년 총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하나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부분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친일 이런 얘기 했는데 가족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처남 때문에 조금 곤욕까지는 아니고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처남도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김무성 대표의 처남 최양호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했고요.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문제고, 그럼요.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을 했고요. 예, 저런 말씀하셨는데 이 차장 이분이 김무성 대표 처남 최양호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일단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예. 또 5선을 지낸 최치한 전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좀 꿈을 키워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업인을 했었고요. 지금 중앙대에서 지식 경영학부 겸임 교수고 현재는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업 경영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이제 시사평론가로서도 잠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 내용만 보고 보니까 아버지가 5선 의원, 본인은 청와대 근무도 했고 기업의 대표도 했고 그리고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도 했으면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경험이나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김무성 대표는 말려도 안 된다? 김무성 대표는 왜 말리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본인이 대권이란 꿈을 꾸고 있는데 다른 예. 어떤 친인척이 다시 있으면은 결국은 마치 이제 다른 예전에도 보면은 친인척, 특히 아들, 딸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좌절을 겪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가문에 있어서는 본인 혼자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득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진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걸 사실은 막을 수는 없죠. 어쨌든 협조는 해주길 구하지만 결과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출마하지 말라고는 저는 안 했을 것 같고 예. 출마는 전적인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고 이것을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랑 친척인데 너 왜 출마하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왜 하필 서초구냐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새누리당이 깃발 묶어주면 당선되는 곳이 사실은 서초 강남 벨트 아닙니까? 예. 왜 하필 여기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데 그 친척이 서초에 가장 손쉬운 서초 지역을 택했냐 이런 것이 저는 비난이. 그리고 서초랑 지금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격전지로 출마를 한다고 했으면 국민들의 어떤 여론적 동정심도 있고 김무성 대표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김무성 대표를 돕겠다. 그러면 국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의 사이 마약 흡입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이제 부친의 친일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처남이 이제 그 서초구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 그 인터뷰 속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기득권 속에 5선을 했던 아버지가 기득권이라고 한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현재 김무성 대표가 그 김양호 현재 고문한테 최 고문한테 기득권으로 작용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상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분이 자기 경력도 좋고 아버지도 정치를 해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쭉 보아왔으면 아니 내 매제가 누나의 누나죠. 예, 그렇죠. 동생이죠. 네네. 김무성이 아니었으면 편하게 내가 자유롭게 출마할 텐데. 최양호 씨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어서 역차별받는 거 아니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껌껌이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라고 오히려 좀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텃밭에 나간다고 하면은 더더욱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김무성 대표 후각 있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얘기해도 내 스스로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초동 나온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은 의심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나오려면 강북벨트에 나오시면 비난은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초갑이요. 나간다고 서초갑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죠. 당내 경선 자체가 지금 조윤선, 이해운 두 후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격전지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다만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치러야 할 그렇네요. 관리자 입장인데
만약에 뭐 최영우 씨가 좋은 성적을 거둬도 또 나쁜 성적을 거둬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구설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저기 없는 나오는 거죠. 분들이 뭐 확정적으로 저곳에 나온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윤선 전 수석을 대통령의 가장 큰 측근으로 보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혜원 의원은 또 유승민 의원과 친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까 이게? 그걸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결국 방 CG는요. 네. 김무성 대표는 천암 최양호 고문의 출마를 말린 입장이기 때문에 전 대리 3파전은 말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으로 치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조윤선 수석이고 유승민 의원과 이혜원 전 의원이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저게.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지역구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은 이혜훈 전 의원이고 조윤선 수석의 경우는 최근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많이 권유를 받아서 서초갑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저는 큰 변화들과 정치적 함의들이 많이 또 베일이 벗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와대에서 한국, 중국, 일본 연쇄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4차입니다. 4차, 3차까지 냈고 4차 핵실험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송영선 전 의원, 김건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국제적인 정세에서 큰 이벤트가 있으면 북한은 꼭 뭔가를 쏘거나 하는데 4차 핵실험은 조금 의미가 센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일 만나는데 북한이 4차 핵실험 하겠다 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4차 핵실험 한다고 얘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징후가 있으니까. 우리가 4차 핵실험 할 거라고 징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갱도 판다는 자체가 예. 사실은 밥 하려고 쌀 씻는 걸 보고 벌써 밥 다 됐다라고 이런 쌀 씻는 거는 이제 밥을 하려고 하는 건 맞죠? 하려고 예. 하지만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예. 다만 기존에 활용했던 동쪽 서쪽 갱도가 다 있는데도 또 추가로 판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준비는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공을 많이 들였는 게 장거리 미사일을 저 위성으로 저 위장해가 한번 쏘려고 했는데 중국이나 주변 국가의 그 눈치라든가 압력이 예. 너무 강하니까 일단은 약간 또 옆길로 약간 잠잠한 그건 지금 당장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니까 예. 이쪽 관심을 좀 잠재우면서 살금살금 준비하려고 하는 게 핵실험인데 예. 이 뭐 기존의 갱도 이 터널 가지고 충분한데도 이걸 준비를 하는 건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파키스탄식이다 하는데 파키스탄식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3번, 4번, 8번 북한이 사실 3번을 했지만 예. 이게 일본도 참 일본이 아니라 인도도 6번을 했습니다. 한 6, 7번 이상을 해야 이게 확실하다라는 통계적인 자신감이 생긴데 그걸 연차적으로 나누어 하려니까 국제적인 지금 압력이 너무 세니까 요번에는 뭐 시도를 할 때 한 2군데나 30군데 동시에 해보기 위한 갱도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게 뭐 동시다발로 핵실험을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처음 할 수 있으면 저것이 굉장히 무슨 뭐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뭐 길을 열은 거다. 뭐 북한 핵이 더 위험해진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소형화라는 게 동시다발로 한다고 소형화되는 게 아니라 소형화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적은 탄두를 가지고 큰 폭발력을 가질 그렇죠. 수 있는 테스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파키스탄처럼 이틀에 걸쳐서 8개 했더니 통계적인 숫자가 거의 동시에 해보니까 아주 근접하는 숫자가 되더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한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앞으로 한 5번 더 하는 것보다도 한 1, 2년에 걸쳐가 2차례 하면은 이 연수는 짧지만 테스트 기간은 짧지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테스트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이제 핵실험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기술적 자기의 고도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타이밍과 정치적인 계산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동창리에서 한번 미사일 탑 만지작거리고
또 풍계리에서 한번 갱도 만지작거리면 이것이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캐도나마도 관심 있게 보니까 그건 뭐냐면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은 언제든지 합니다. 예. 그러나 핵실험의 시간을 언제로 결정해서 버튼을 누를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적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갱도를 새로 파니까 한중일 정상회의 지금 내일 모레인데 지금 임박했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 김정은 체제 이후에 들어와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형화, 경량화라는 것은 핵무기가 실제로 현장에 사전적으로 이제 무기로서 실전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실험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실험을 해야 될 그 준비는 매일 하고 항상 준비해 놓지만 그거 버튼을 누르는 정치적 결단은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중일 정상회의를 노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향후에 좀 더 북중 관계 또는 한미 관계 또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정세를 고려하면서 예. 김정은에게 가장 유리한 정치적 타임을 고려해서 아마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핵무기 실험하는 모습은 한 번씩 봐도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저 핵 무서운 게 저기 미사일에 네. 핵을 실어서 네. 핵미사일이 무서운 건데 저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네. 사드라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사드. 네.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가서 때려서 이제 하늘에서 없애버리는 건데, 미국에 있는 업체들, 또 미국 쪽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과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 나오죠.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방위산업 대형 초대형 업체인데, 한미가 협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민구 장관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그건 이제 국방이 됐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이게 사드만 아니고 사실은 적국에서 혹은 위협을 주는 국가에서 핵을 쏠 때에 그 날라오는 미사일 높이가 대기권 100km 이상이 될 때는 이지삼, SM-3 같은 거로 막아야 되고 예. 100km에서 한 40km 그렇죠. 시계는 사드로 막아야 되고 40km 고도 40km 이하는 패트리어트로 예.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40에서 100km 사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지삼 자체는 SM-3는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예. 근데 왜 로키드 마틴이 지금이냐? Why now?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 로키드 마틴이 F-35를 우리한테 보내려고 F-35, 예, 예. F-35를 보내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F-35는 우리가 새로운 신종 소위 말하는 신예 전투기를 도입을 하는 건데 예. 그 도입하는 조건이 그 기술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걸 도입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전투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또 개발 계획이 있는 게 KF-X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로키드 마틴은 우린 기술 줄 생각이 없었고 줄 수도 없다. 그게 로키드 마틴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KF-X는 그대로 가자라고 670억 정도의 이 연구 개발비를 지금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로키드 마틴으로 볼 때는 기술 이전이 안 되니까 이 사실 F-35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 안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제3 루트나 제3 방안을 통한 다른 도입기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전투기를 받아들이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기를 그렇죠, 예.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로키드한테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계약이 깨질까 하는 두려움도 또 있고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한국이 자기네 무기 안 그렇죠. 사갈까봐 F-15 SE나 뭐 가능성은 없지만 유로파이터나 이런 거로 혹시 옮겨질 가능성 우리가 KF-X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로키드 마틴의 조건과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두려움도 있고 동시에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로키드 마틴이 자기의 장사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당국이 끄집어내기에는 좀 굉장히 미묘합니다.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거니까 이게 그래서 비즈니스 척을 통해서 흘리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으로서는 뭐 대통령의 한중 회담이나 그다음에 우리 한중일 분위기라든가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볼 때에 대놓고 사드 지금 논의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드 문제를 놓고 지금
수개월째 계속 한국과 미국의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공식적 논의가 있다 없다 할 때 공식적 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로키드 마틴사가 봤을 때는 자기들도 엄청난 지금 무기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야의 이 정치인들이나 이 고위 정책 결정자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통해서는 이미 우리도 뉴스 다 봤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아직 이야기하고 차관도 아직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사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이미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부가 볼 때 미국 입장에서 그게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공개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니 한국이 협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청와대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말하는 공식적 협의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결정이 다 끝난 상태에 통보가 지난 다음에 하는 거고, 예. 미국이나 로키드 바디 생각하는 공식적 논의라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거나 아니면 공식적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정도도 공식 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당연히 이걸 계속 공론화시켜서 어떻게든 배치를 하고 싶은 의욕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이제 끼어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무기, 군사, 안보, 국방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는 네. 배경에는 지금 남사군도인가요? 남사군도에서 미국, 중국이 추격전 벌이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오늘 소식을 들어보면 동해상에 지금 미국 핵 항공모함이죠. 그 레이건호, 레이건호 쪽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또 떴다는 겁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 앞바다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으로 1해리 가까이 접근을 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 전투기가 진짜 그 도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1해리까지 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해리까지.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그 미미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계획된 것은 그 레이건호가 와가지고 우리랑 합동훈련 한 다음에 이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인데 바로 연이어서 예, 러시아와 우리 한국과의 또 군사협력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러시아 배가 또 부산에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거 관련된 러시아 비행기의 어떤 초계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널드 레이건 항모를 대한 진짜 군사적 시입장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온 건지는 제가 볼 때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사군도에서 중국, 미국 군함이 추격전을 벌이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앞에 떠 있는 강력한 항공모함에 러시아 비행기가 지나가고 지금 뭐 동무가 있으니까 좀 두렵네요. 왜 이런 상황이? 이건 뭐 좀 불행스럽지만 우리가 놓여진 한반도란 땅덩어리가 놓여진 지전략적이고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불가피한 언젠가는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액터로서 더 파워가 더 커지고 위치가 달라졌을 뿐이지, 영토 분쟁은 어쩔 수 없는데 저 남사군도 문제는 중국의 문제냐 미국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발을 들여놓기를 어려워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 그러냐면 이 배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처럼 보이네요. 남사군도라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서태평양과 그다음에 그것을 끝나고 연결되는 인도양과의 그 접점에 있는 게 남사군도인데 남사군도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모든 국가의 해상교 통로예요.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공섬을 7개나 만들어 놔놓고 인공섬에서부터 시작해가 거리를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2이지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마일까지는 딴 나라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의 진짜 해역이고 우리의 영해니까 못 들어온다. 중국이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에게도 직접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일본의 경우도 센카쿠 열도가 바로 그 위에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카쿠 열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이 자기 소유권이지만 남사군도는 거리상으로 볼 때는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말레이시아 쪽에가 중국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왼쪽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이고 오른쪽이 중국의 랴오닝호 항공모함입니다. 물론 뭐 전력이야 왼쪽에 있는 미국 것이 월등히 막강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군도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무슨 초섬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거리적 인접이라든지 자기의 배타적 권리를 하면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나 중국이나 할 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6개 나라들이 다 자기들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개씩 점령을 하고 있는데 예. 베트남과 필리핀은 이제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베트남, 필리핀도 나름대로 중국의 이런 인공섬 확장이라든지 이런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의 국력이 커진 상황에서 신형 대국 관계라고 지금 시진핑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형 대국 관계가 미국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지만 우리의 핵심 이익은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심 이익이라는 건 바로 영해와 영토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카쿠라든지 남사군도는 자기 거라고 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이 들어간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남사군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은 좀 애매한 게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보지 말고 남사군대를 불러싼 5개 나라의 분쟁에 대한 우리의 국제적 규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감나라 배단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처럼 국제 규범에 따르고 그다음에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고 한 가지 해결을 이야기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국제 생각합니다. 규범에 따르면 미국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미국 말이 그게 맞아요.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인공섬을 해가지고 영토화시키는 건 이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미국 편 들어야겠네. 아니 그렇게 그걸 할 나설 필요는 필요 없는 없고 거지. 이러면 됩니다. 그럼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그 지역도 우리의 국익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바이탈 거죠. 치명적이니까 우리 국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 편중 인상을 줄 필요도 없고 나서가지고 이거는 미리 절대적으로 옳다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무역에 의해서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인데 누구보다도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원칙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내일 모레 일요일 날 한중일이 만납니다. 예. 한중일이 만나는데 미국이 웃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중국, 일본이 만나면 미국이 인상을 썼거든요. 지금 남사군도에서 미국, 중국이 충돌하는 이 판에 한국, 중국, 일본이 모여서 최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이 왜 웃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미국이 웃는 건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안 열리다가 어렵게 열린 게 예. 결국 일본과 중국과의 껄끄러움,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과의 껄끄러움 때문에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리지 않았던 건데 드디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한일 관계도 풀 수 있는 전기를 일단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한중은 뭐 지금까지 뭐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일 간에도 껄끄러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좀 미래지향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예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을 끌어들이고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위해서 한미일이 일체화된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위안부 문제로 한일이 계속 껄끄러웠어요. 예. 근데 한일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이 그나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과 이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만 열리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일정 정도는 좀 정리가 되는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죠. 생각이 아버지가 볼 때 형제간에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일단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분 싸움을 하든 어쨌든 간에 모여가지고 이 주고받고를 하는 거 보면 야 이제는 좀 큰 허들은 넘어간다 생각하니까 웃는 거예요. 예, 미국 입장에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 대신 싸워줄 친구 둘이 있는데 친구 둘이가 투닥투닥 하다가 친구 둘이가 그렇죠. 화합을 해서 그렇죠. 내 편 들어간다. 아주 예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뭐 거기 한중일 만나서 아비가 갑자기 돌발 발언으로 남사군도 이야기하 그건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이 나타나지 그거는, 않습니다. 예, 나타나지 예, 않고 한중일 정상 일단 3명이 모이면 일단 좋은 방향과 미래지향적인 합의가 일정 정도 나오는 거죠. 아무리 갈등이 잠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뭐 이제 동북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중일이 좀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 모레 한중일 정상회담의 회담 결과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줬습니까? 물론 뭐 일본이 고개를 팍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일본이 죄송합니다고 고개를 팍 숙이기를 기대한다면 외교를 죄송하죠 모르고 하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네네.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한국, 중국, 일본이 앉아가 소위 말하는 남사군도나 이 지역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로의 이익에 상충되는 데 있어간 앞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이익 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 바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 미국과 함께 조율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물론 큰 그림 속에서 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여기 이 자리에서도 혹시 시진핑이 그 한국 측이 슬쩍 자기 쪽에 손을 들어줄 걸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적인 문제를 뭐 지나가는 말이라도 언급을 하면 분위기를 좀 흰 와이셔츠에 뭐 커피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고춧가루 거죠. 튀는 네네네.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단 각각의 셈법은 좀 다르죠. 한국은 어떻게든 이 한일 관계에서 둘이 만나기는 껄끄러우니까 셋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본이 그나마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외교적 선물을 주면 그렇죠. 중국하고 우리는 같은 피해자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일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일 모레가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의전이라든지 합의의 성명이라든지 내용이 전혀 지금 합의가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막판까지 지금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이렇게 풀리는 게 제일 좋고요. 일본 입장에서야 당연히 아베는 이미 역사수정지하고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보통 국가로서의 전쟁이 가능한 나라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하고 중국한테 이른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네. 한중일 정상에서 모여서 아베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고 정상회담하고 또 리커창하고 악수하고 정상회담하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이 아베 정부의 우경 아래 인해서 동북아에서 일정 정도 미움을 샀던 일본이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의미로도 충분히 저는 아베는 의미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베 대접 잘해줘야 된다. 대접 잘하는 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맞습니까? 절대 동감입니다. 예. 절대 동감입니다. 그 뭐 냉소로 아주 대한다고 해서 결과가 더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 네, 외교는 어디까지는 외교입니다. 예. 국익을 챙겨야 되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외교적으로 어저건 냉정하게 없지만 회담이 열리는 예. 자리에서는요 철저하게 외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습니다. 극진하게 대우를 예. 해주고 예. 만에 하나라도 진짜 우리가 리커창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동맹 입장에서 아베 있는 데서 면전에서 면박을 주면요 그건 굉장히 큰 알겠습니다. 실수입니다. 저희의 국익을 위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쾌도남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